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차 된 4살 된 딸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느낀 게 딱 하나 있다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절두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이렇게라도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 나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삐끗대진 않았어요. 연애 때부터 저희는 아주 죽이 잘 맞았거든요. 저보다 1살 많은 제 남편은 사실상 오빠였지만 때론 친구처럼 지냈어요. 남편을 만난 것도 볼링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로 같은 취미를 가진 터라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맞는 게 많아 연애 시작도 수월하게 한 편이었죠. 그리고 남편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세일즈맨이라 성격 자체가 서글서글하고 어른들에게 참 잘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할 때도 저희 엄마한테 무척이나 잘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세신사로 일을 하시니 어깨나 손목 같은 데가 많이 안 좋은 걸 알고는 분기별로 뼈에 좋은 칼슘제나 영양제를 사다 드렸고 가끔씩 저랑 같이 마사지를 받으라고 1일 마사지권도 끊어주곤 했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남자 없는 저희 집에서 남자 역할까지 다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없는 제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주었는데 남편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셔서 제 심정을 잘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까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 또한 반색을 하며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신우는 워낙 성격이 쌀쌀맞고 지 거밖에 모른다며 저보고 본인 딸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신 분이셨어요. 특히나 본인 딸을 더 미워했던 게 이혼할 때 신우가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고 시아버지를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생긴 것도 지애비랑 똑같이 생기더니 하는 행동도 지애비랑 똑같다니까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랑 하지 못했던 걸 저랑 같이 하며 만족감을 느끼셨는데 사이좋은 모녀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누가 들으면 결혼 전부터 주책이었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런 시어머니는 멀리 사는 저희 친정엄마를 대신해 엄마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저 또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자취를 하는 절 위해 손맛 좋은 시어머니께서 거의 매주 반찬을 대주셨고 제가 맹장이 터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매일같이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병간호까지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이렇듯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서로 왕래가 잦았고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 준비 또한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커플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커플은 그런 것도 없이 무난하게 식을 올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을 올리기 전에도 시어머니의 배려가 느껴졌던 게 제 쪽에서 저희 아버지 빈자리를 대체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걸 아시고는 똑같이 시아버님의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두시며 시아버님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같이 하자면서요. 그렇게 저나 남편은 아버지가 없는 허전한 빈자리를 눈물로 채우며 결혼식까지 성황리에 잘 마쳤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도 달라진 게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희에게 결혼 1년 뒤 호재와 악재가 같이 찾아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 호재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임신과 동시에 저희는 출산 후 가게의 재정 상태를 계획해봤는데 월 230만 원 정도 버는 저로서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단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더 돈을 아낀다고 판단이 되어 6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받아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과 동시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시게 되는 악재가 생기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고의로 사고가 났고 당장 고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흔한 실비보험도 들지 않으셨다는 거였죠. 시어머니 사상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살면서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보험을 들면서 생돈이 나갈 바엔 그냥 하루라도 건강할 때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여행 다니는 게 훨씬 낫다며 보험을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 당장 수술비가 필요했고 입원비까지 필요한 상황이 왔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양쪽 고관절이 2개가 다 골절이 되시는 바람에 수술비도 2배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당시 수술비만 600만 원 정도였고 입원비랑 검사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도 없던 터라 자식인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돈이 문제인가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받은 퇴직금을 전부 다 내놓았어요. 이걸로 시어머니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재활비까지 쓰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받은 퇴직금은 출산 비용과 아기 용품 사는 데 쓰려고 했었어요. 아기 키우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단 시어머니 수술 비용이 더 급선무였기에 그 돈을 내놓았던 거였죠. 이런 제 선택에 남편은 절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잇지 못하며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자기한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해서 살게. 내가 정말 자기랑 뱃속에 우리 애기만 보면서 열심히 살게. 정말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남편에게 이러니까 서로 부부지. 우리 둘 다 너무 시무룩해 있지 말고 기운 내서 어머님 수술 잘 되길 기도하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뭐 거의 자지러질 듯이 제게 고맙다며 네가 우리 집에 온 거 자체가 복이다 복. 어떻게 이런 착한 마음을 쓸 수가 있어?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아야 하니?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하며 제 손을 몇 번이나 쓸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니 엄마는 잘했다며 되려 엄마도 돈을 조금 보탤 테니까 사돈 모르게 수술 받으시고 나서 몸보신 시켜드리라고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남들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저희 엄마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돈 걱정 없이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임신을 한 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으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회복이 거의 끝날 때쯤 저 또한 무사히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는 육아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재활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터라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 같이 살게 되었고 한 1, 2년 동안은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니 조금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많이 건강해지셨고 저희 딸도 새초롬하고 조용한 아기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본인이 짐이 될 수 없다며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저를 도와 집안일과 육아를 해주시며 제게 헌신을 다해주셨죠. 하지만 이런 안정된 생활도 잠시 제게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생활에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결혼 4년 만에 저희 엄마의 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간암 3기였죠. 엄마는 일을 핑계로 그 흔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빼먹을 때가 많으셨고 딸이라는 저런 사람은 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건강과 엄마의 삶을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간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엄마를 모시고 왔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교수님을 찾아가 무조건 엄마를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엄마의 치료에 매진을 하였어요. 방 2개인 저희 집에 엄마까지 오시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따로 집을 얻어 나가시게 되셨고 제가 엄마 병원에 가거나 엄마를 봐야 되는 상황엔 저희 집에 오셔서 딸아이를 돌봐주시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천사 같던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 핑계를 대며 아니 애미야,
내가 엊그제 우리 완이 얼굴을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애가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대냐? 라며 처음엔 이런 식으로 제게 눈치만 주셨죠. 저 또한 시어머니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알아도 모른 척하며 남편 잘 챙기겠다고 걱정 마시라는 말을 하며 대화를 돌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고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게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네 남편 얼굴이 이게 뭐냐고. 아주 칙칙하고 시꺼매서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지 혼자만 저리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굴이 저렇게 상한 거지. 이러다가 우리 아들까지 잡겠어. 아유 속상해. 라며 본색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했으면 저도 시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도를 지나치시기 시작했죠. 저희 엄마를 언급하시며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그 병원비까지 벌어서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지가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해야 되니 힘들겠지. 아이 그리고 너도 그래.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병원비까지 내느랴 고생하면 네 친정엄마 아픈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네 남편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4년 전에 어머님 고관절 수술비랑 입원비 그리고 재활치료비까지 그 돈 누가 다 냈는데요. 그거 다 제 퇴직금으로 한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시며 내가 너 이렇게 속 좁은 거 알아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피땀 흘리며 버는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쌤쌤인 거지. 아니야? 내가 대충 더 들어갈 돈까지 다 계산해봤는데 네 엄마가 우리 아들 돈을 더 쓰고 있더라. 4년 전 고리적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내 인공관절 다시 꺼내주리?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절 몰아붙이기 시작하셨고 마침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엄마는 이 모든 얘기를 듣곤 집을 나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와 말도 문제지만 제 걱정을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제가 엄마의 치료와 병간호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엄마니까요. 아마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픈 사람 옆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며 산다는 게 산 사람까지 피가 마른다는 걸요. 그럼에도 저는 엄마에게 하나 남은 가족이자 딸이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간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끝끝내 요양병원으로 자진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보령에 살던 집까지 처분을 해 얼마 나오지 않는 집값으로 치료비와 장례비에 보태라고 하셨어요. 장례비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엄마 요즘 컨디션 많이 올라온 거 느끼지 않았냐고 하니 엄마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유진아, 엄마 오늘 항암 중단한다고 말했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있다가 가고 싶어서 엄마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라며 억지로 옅은 미소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꾸역꾸역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선 이미 엄마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담낭이고 대장이고 복막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했었는데 일부러 제가 엄마한테는 이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포기해버릴까봐, 엄마가 영영 놓아버릴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는 그 누구보다 본인 몸을 더 잘 알았고 저를 엄마라는 굴레에서 끊어버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 또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남편도 그때는 참 밉더라고요. 대신 저는 매일같이 엄마를 보러 병원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암 환자의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가끔씩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에까지 암이 전이돼 판단 능력이 떨어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던 거였죠.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왜 그러냐고 짜증 섞인 말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어버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 육순이 되신 날이었어요. 환갑도 아닌 60생일에 그것도 주말에 자기 생일상을 차리라며 저희 집에 친구분들을 7, 8분 데리고 쳐들어오신 거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저 엄마한테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밖에서 식사하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쌍심지를 키며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이번 내 생일은 특별한 육순 생일이니까 직접 너한테 생일상 받겠다고. 너 기억 안 나?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대충 먹고 싶은 거 장 봐왔다. 음식 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 상대할 힘도 없어. 어머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저도 엄마가 편찮으시지만 않았다면 당연히 어머님 생일상 차려드리죠. 근데 지금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 경우가 아니야? 너 지금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나 개망신 당하는 꼴 보려고 환장했냐? 너 니네 엄마는 맨날 가서 보잖아. 근데 오늘 한번 안 갔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 아파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너를 찾길 하겠냐? 라는데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남편이 방에 들어와 자기 엄마 눈치만 보며 그래, 엄마 말이 맞지. 장모님 위급하시다고 하면 그때 가도 되잖아. 여태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신 위해주고 참아줬는데 그것도 못해? 라며 음식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 몇 시간 후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니 벌써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엄마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귀에 맴돌았지만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무대뽀에 저는 대충 미역국이랑 밥이랑 배달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한 번에 7, 8명이 같이 떠들고 술을 마시는 그 아수라장 속에 정신없이 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제 핸드폰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찾았는데 아니, 핸드폰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술시중을 들고 있는 남편에게 내 핸드폰 좀 울려보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술에 잔뜩 취해선 야, 네 핸드폰은 찾아서 뭐하게? 뭐 하려고? 네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책임진다 책임져.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양반이 오늘 갑자기 그렇게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을 들으니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숨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이 제 핸드폰 가져가셨죠. 얼른 주세요 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친구들이 다들 절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버릇이 없네, 싸가지가 바가지네, 개념을 물 말아먹었네 라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마치 시어머니는 본인 친구들에게 응원이라도 받듯 더 기고만장하여 제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네 엄마한테 갔으면 됐지. 그 임종은 지켜서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그 말에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졌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생일상을 있는 대로 뒤집어 엎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아무도 절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남편 놈 또한 얼음장이 되어 지 엄마한테 얼른 핸드폰 주자고 하는데 남편 놈도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숨긴 걸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제 핸드폰이 시어머니 가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꺼진 핸드폰을 막 키려던 그때 남편 놈의 핸드폰이 사정없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동물적인 감각으로 등골이 오싹하는데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전화가 오는 화면을 봤고 요양병원이라고 뜨는 화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 전화는 엄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물로 눈앞이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엄마의 자리가 하얀색 커튼으로 쳐져 있었고 엄마의 모습이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걸 보곤 병원이 떠내려갈 듯이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뒤따라 남편놈이 병원에 왔고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당신은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상주 설 자격 없어.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야. 알아? 나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당신한테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라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남편놈을 병실 밖으로 밀쳐댔네요. 남편놈은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데 전 이혼 생각 완전히 굳혀 남편놈 팔을 발로 뿌리치며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엄마 장례식장을 혼자 지켰고 남편놈은 딱 하루 장례식장 밖에서 서성이다. 그 이후로는 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줄 저는 35년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과 돈이 우선이었고 지 딸보다 더 딸 같다고 했던 며느리인 저는 이 집에서 종, 하녀, 상껏 딱 그 위치였네요. 내가 뭐가 부족해 이 인간들에게 이따위 대우를 받으며 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엄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혼 서류 보내고 남편놈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그 여자는 제게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병원비 보탠 거 그건 생각 안 하냐? 라고 하는 시모 얼굴에 남편놈이 엄마 병원비 보태준 영수증 떼다 던지며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딱 이만큼 보태줬는데 내가 당신 수술시켜준 돈보다 한참 모자라요. 그럼 남은 돈 정산하실래요? 아,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돈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퇴원할 때 100만 원 주면서 사돈 몸보신 시켜드리라고 했던 그 돈까지 내놔요. 그 돈으로 당신 한약 지어준 거 모를 리는 없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미 눈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미한테 당신은 당신 받은 것만 알지. 근데 당신처럼 살면 언젠간 그것도 다 뺏기게 될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배가 돼서 돌아가겠지. 내가 당신 때문에 흘린 피눈물이랑 당신 때문에 보지 못한 우리 엄마 마지막 모습 그거 아주 똑똑히 기억하면서 평생 원망하고 당신 불행하라고 빌고 또 빌 거야. 라며 악에 바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미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양심도 없다 생각했어요. 본인한테 해끼칠까봐 저렇게 벌벌 떠는 모습에 도덕적 의식이라곤 코빼기도 볼 수 없었거든요. 남편놈은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뻗팅기는 바람에 소송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소송하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니 그놈의 돈이 무서워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이혼해주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현재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직도 엄마가 제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런 엄마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젠간 저도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엄마의 얼굴을 보면 내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했어 엄마 라는 말을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사실 세상에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댁에 있다는 말은 저도 듣고도 설마 그러겠어 하곤 믿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닌 실제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 시어머니에게 심한 대우를 받은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부모님이 곁에 있으시다면 그 소중함을 잘 간직하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